1979년 사우디 사막에서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한국인 노동자. 46년 후 그의 아들이 같은 사막에서 10조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그 뒤에는 사막에 묻힌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79년 3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사막. 그날 하늘은 붉은 모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모래 폭풍이 사막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바람은 시속 150km를 넘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옥이었습니다. 현대건설 파견 노동자들이 급히 대피하는 와중에 한 한국인이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모래 속에 파묻힌 아랍인 동료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랍인은 허리까지 모래에 묻혀 절규하고 있었죠. 그는 맨손으로 모래를 파헤치며 그 아랍인을 끌어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랍인을 안전한 곳까지 끌어낸 순간 거대한 모래벽이 그를 덮쳤습니다. 동료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손 쓸 틈도 없이 그는 모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2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국에는 5살짜리 아들과 29살의 아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아내에게 약속했었습니다. 3년만 버티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아들에게 넓은 방을 만들어주겠다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46년 후 같은 사막 위에 구조 7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파딜리 가스 플랜트.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 처리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46년 전 그날 모래 속에 묻힌 진실. 그것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운명을 바꿀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로 30년간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지켜봐왔습니다. 베크텔, 셰브론, 엑슨모빌. 세계적인 기업들과 일하며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분석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 베크텔도 실패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해낸다고요?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저는 30년 기자 생활 중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이 사막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아람코 본사 대회의실에는 전 세계 건설업계의 거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조 7천억 원 규모의 가스플랜트 입찰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이었죠. 미국의 베크텔, 프랑스의 테크닙, 일본의 JGC, 이탈리아의 사이펜. 모두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이었습니다. 연간 매출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인들이죠. 베크텔의 수석 부사장 돈 워커가 한국 대표단을 보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한국이야? 50년 전에는 우리 밑에서 삽질하던 노동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왔군. 세상 참 많이 변했어. 주변에서 낮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하청업체에 불과했습니다. 기껏해야 부품이나 납품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한국 대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47살의 김태준. 한국 최대 건설사의 플랜트 사업본부장이었죠. 그는 양복 소매 밑으로 낡은 시계가 살짝 보였는데 그 시계는 이상하게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희는 41개월이 아니라 35개월에 완공하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아람코가 제시한 목표 기한보다 6개월이나 빠른 일정이었으니까요. 베크텔조차 42개월을 제안했는데 한국이 35개월이라고 한 겁니다. 존 워커가 비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증거가 있습니까? 한국이 이 규모의 가스플랜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파딜리는 하루 처리량이 20억 입방피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규모를 다뤄본 회사는 5곳도 안 됩니다. 김태준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완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김태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단순한 사업가의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것이 있는 사람 같았죠. 2주 후 사우디 아람코가 최종 파트너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크텔은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업체의 대형 프로젝트를 뺏겼고 존 워커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아람코의 압둘 알사드 부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람코에서 30년간 근무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그는 사우디 석유 산업에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베크텔이 경험도 많고 실적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9조 7천억 원짜리 결정을 그렇게 단순한 이유로 내릴 리가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그의 조카 파티마가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파티마는 아람코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삼촌 압둘을 무척 존경하고 있었죠. 발표 전날 밤, 압둘이 서재에서 1979년에 찍힌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고요. 빚을 갚아야 해. 이제야 기회가 왔어. 무슨 빚인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야드 호텔 로비에서 김태준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사막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낡고 녹슨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고 바늘은 3시 15분에 멈춰 있었죠. 9조 7천억 원 프로젝트를 따낸 사람이 찰 시계로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시계입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1979년 3월 15일 오후 3시 15분에 멈춘 시계입니다. 아버지 유품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에 멈췄죠.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5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막에서 일하셨어요. 현대건설 파견 노동자로요. 그때 한국은 가난했고 중동건설 붐이 유일한 돈벌이였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46년간 쌓인 무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우시던 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 시신도 못 찾았어요. 사막이 삼켜버렸다고만 들었습니다.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죠. 그가 시계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사막에서 누군가를 구하다 돌아가셨다. 그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으려는 여정이었던 겁니다. 김태준에게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약속. 2020년 겨울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병상에 누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팔순을 넘긴 어머니는 이미 많이 쇠약해져 계셨죠. 폐렴이 악화돼서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태준아. 예, 어머니. 여기 있어요. 부탁이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묻힌 그 사막 한 번만이라도 가봐줘. 엄마는 평생 가보고 싶었는데 이 몸으로는 못 가겠구나. 김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셔야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치료 끝나면 같이 가요. 어머니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다는 것을. 난 못 가. 대신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전해줘. 뭐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평생 기다렸다고. 그리고 곧 내가 갈 거라고. 김태준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작고 여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그곳에 남겨줘.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사막에 김영호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걸 남겨줘.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걸 세상에 알려줘. 어머니, 약속해줘. 김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되찾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기다리던 말을 들은 것처럼. 일주일 후,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품에 안은 채로. 그리고 4년 후 사우디 파딜리 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떴을 때 김태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유일한 기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사막에서. 한편 미국 텍사스 휴스턴. 베크텔 본사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건설회사답게 본사 로비에는 그들이 건설한 프로젝트들의 사진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후버댐, 샌프란시스코 지하철, 사우디 주베일 산업단지. 그 건물 꼭대기층에서 존 워커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리처드 워커는 베크텔 그룹의 회장이었죠. 베크텔 가문 3대째 경영권을 잇고 있는 사람. 아버지, 사우디에서 한국에 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한국, 그 조그만 나라에 우리가 60년간 쌓아온 중동 네트워크가 있는데. 예. 아람코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압둘알사드가 밀어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존, 우리 베크텔 가문 60년 역사에서 아시아 업체에 진 건 처음이야. 일본에도 중국에도 진 적 없어. 그런데 한국, 내가 얼마나 무능한 건지 증명한 거다. 아버지, 그건 변명은 필요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넌 하버드 MBA의 맥킨지 출신이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아? 그런데 고작 한국한테 져. 이대로 끝나면 넌 후계자에서 탈락이야. 내 동생 마이클이 대신 들어올 거다. 알겠나? 존 워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버드 MBA, 맥킨지 컨설턴트. 완벽한 스펙을 쌓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었죠. 늘 동생과 비교당했습니다. 존, 비즈니스는 결과가 전부야.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 나는 묻지 않겠다. 다만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연말까지 좋은 소식을 기대하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존 워커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휴스턴의 야경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 그 말의 의미를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유럽 철강업계 인맥들. 25년간 쌓아온 네트워크였죠. 비즈니스는 결과가 전부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존 워커는 유럽의 특수강제 업체 3곳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아르셀로미탈, 티센크루프, 잘츠기터. 모두 세계적인 철강 기업들이었죠. 한국의 HIC 강제를 납품하면 베크텔과의 모든 거래를 끊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우리 프로젝트에서 배제할 겁니다. 베크텔은 전 세계 플랜트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거대 고객이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한국 하나를 위해 베크텔을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2024년 8월 사우디 파딜리 현장. 섭씨 52도의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한국 팀이 첫 삽을 떴습니다. 낮에는 철골을 만지면 화상을 입을 정도였고 밤에도 기온이 4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부하 직원 이준호가 허겁지겁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이준호는 35살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김태준이 직접 뽑은 인재였죠. 현장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유럽 강제 업체 3곳 전부 갑자기 납품을 거부했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야? 모릅니다. 계약 파기 통보서만 왔습니다. 위약금 물더라도 못하겠다고요.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손을 쓴 겁니다. HIC 강제는 가스플랜트의 핵심 소재였습니다. 황화수소에 견디는 특수강제인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은 전 세계 유럽 3곳과 일본 1곳뿐이었죠. 이 강제 없이는 파이프 하나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의 동요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이준호가 다시 뛰어왔습니다. 현장 소장님, 일본 JGC가 베크텔과 손을 잡았답니다. 일본 상사들이 우리 하청업체들한테 압박을 넣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한국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앞으로 일본과 거래 끊겠다고 협박하고 있답니다. 장비 렌탈 업체 2곳이 벌써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크레인 업체도 흔들리고 있고요.
김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압박해오는 상황. 사면 초가였습니다. 강제도 없고 장비도 빠져나가고 프로젝트 시작도 전에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포스코에 연락해 박철수 이사에게 직접 이준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포스코요? HIC 강제는 유럽이 독점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못 만드는 걸로 아는데요. 김태준이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포스코 본사 특수강제 사업부에서 박철수 이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태준과는 대학 동기였죠. 공대 야구부에서 같이 뛰던 사이였습니다. 태준아, 뉴스 봤어. 베크텔 놈들 짓이지. 형, 포스코에서 HIC 강제 할 수 있어? 박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05년 독일 뒤셀도르프. 세계 철강박람회장에서 그는 포스코의 특수강제 샘플을 들고 유럽 업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그는 35의 젊은 연구원이었죠. 한 독일 임원이 샘플을 흘깃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업체가 특수강제를 만든다고요? 품질이 안 되죠. 한국은 그냥 싸구려 철근이나 만드세요. 특수강은 유럽 기술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는 맹세했죠. 반드시 유럽을 넘어서겠다고. 그들이 비웃던 바로 그 기술로 20년간 수천 번의 실패와 수만 시간의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은 떠나고 예산은 삭감되고 포기하라는 압박이 계속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저녁을 먹은 적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태준아, 20년 기다렸어. 유럽 놈들이 우릴 무시하던 그 표정, 아직도 기억나. 이번에 증명한다. 한국 강제로 세계 최대 플랜트를 세워. 품질은 내가 목숨 걸고 보장할게. 2025년 7월 13일 포스코 기자회견. 박철수 이사가 단상에 올라 전 세계를 향해 발표했습니다. 포스코는 사우디 파딜리 프로젝트에 HIC 강제 전량을 공급합니다. 60년간 유럽이 독점하던 시장, 한국이 뚫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품질은 유럽 제품과 동등합니까? 박철수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동등이 아닙니다. 더 좋습니다. 황화수소 내성 테스트에서 유럽 제품을 15% 앞섭니다. 가격은 20% 저렴하고요. 자료는 회견 자료집에 다 있습니다. 세계 철강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이 뉴스를 본 존 워커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유럽 업체들이 분명히 막았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포스코가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저희 방해와 상관없이요. 20년간 연구했다고 합니다. 존 워커는 이를 갈았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 그런데 존 워커만 한국을 노리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CNPC도 이 프로젝트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중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고 중국은 사우디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했죠. 그들은 더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2025년 8월 어느 날 현장 IT팀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보안팀장이 김태준에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현장 소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핵심 설계 도면이 담긴 서버에 누군가 침투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추적했어. IP 추적 결과 베이징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VPN을 썼지만 흔적이 남았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출된 자료는 압축 플랜트 설계 도면 일부가 복사됐습니다. 만약 이게 경쟁사에 넘어가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준호가 뛰어왔습니다. 현장 소장님, 중국 CNPC가 아람코에 긴급 제안서를 넣었답니다. 우리보다 20% 싼 가격에 동일 공정을 하겠다고요. 수법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설계를 훔쳐서 더 싼 가격에 제안하는 것이었죠. 산업 스파이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침착했습니다. 아람코 압둘 부사장에게 연락해. 우리 설계에는 도면에 없는 핵심 노하우가 있다고 전해.
껍데기만 복사해서는 절대 구현 못한다고.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진짜 기술은 종이에 있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수천 번의 시행착오에서 얻은 노하우는 도면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압둘 알사드가 중국의 제안을 검토한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파트너를 바꾸는 건 아람코의 방식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는 일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계속하겠습니다. 중국의 공작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 서울 본사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김태준의 얼굴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재무이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파딜리 프로젝트 손실이 이미 800억을 넘었습니다. 강제 문제, 장비 문제, 방해 공작까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철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쟁사 출신 사회이사가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베크텔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은 60년 경험이 있고 우리는 이 규모 프로젝트가 처음입니다. 지금 빠지면 손실은 800억이지만 끝까지 가다 실패하면 수천억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한국은 영원히 1위입니다. 베크텔이 방해할 때마다 포기하면 우리는 평생 그들 밑에서 하청만 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아버지 세대가 이 사막에서 맨손으로 일궈낸 것을 저는 압니다. 5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은 이 사막에서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CEO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 본부장,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화상 연결이 끊어진 후 김태준은 창밖의 사막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약속, 제가 지키겠습니다. 2025년 8월 말, 파딜리 현장 3구역.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섭씨 54도. 철골 구조물을 만지면 화상을 입을 정도였죠. 작업자들은 30분마다 교대해야 했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땀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오후 3시 17분, 대형 크레인이 철골 구조물을 들어 올리던 중 균형을 잃었습니다. 50톤짜리 철골이 기울어지면서 크레인이 그대로 전복됐습니다. 집안이 예상보다 약했던 겁니다. 굉음과 함께 먼지가 솟구쳤습니다. 현장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한국인 작업자 2명과 사우디인 작업자 1명이 잔해에 매몰된 겁니다. 철골과 파편이 뒤엉켜 있어서 생존 여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앞에 46년 전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모래에 묻혀 죽었다던 그 이야기. 어머니가 매일 밤 울던 그 이유. 이준호가 말렸습니다. 현장 소장님, 구조대가 오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2차 붕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달리고 있었습니다. 잔해 더미를 향해 전력으로. 그의 눈에는 오직 무너진 철골만 보였습니다. 그가 무너진 철골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맨손으로 파편을 치우고 뜨거운 철판을 붙잡았습니다. 장갑이 녹아붙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지만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살아있어. 대답해.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우디인 작업자 아흐메드가 철골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다리가 끼어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막에 묻히게 두지 않는다. 절대로. 김태준이 외쳤습니다. 그 순간 뒤따라온 작업자들이 합류했고 다 함께 철골을 들어 올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그 순간에는 가능했습니다. 한국인 작업자 2명도 찾았습니다. 1명은 기절해 있었고 1명은 팔이 부러진 채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2시간의 사투 끝에 3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중상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병원으로 후송되는 앰뷸런스를 바라보며 김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은 피투성이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을 건넸지만 받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압둘 알사드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현장 시찰을 왔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김태준이 자네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아무도 묻히게 두지 않겠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압둘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천천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압둘은 리야드 자택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버지 유소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 인자한 눈을 가진 노인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압둘은 1995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임종 순간이었죠. 병상에 누운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압둘을 불렀습니다. 압둘아, 내 얘기 잘 들어라.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예, 아버지.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건 한국인 덕분이야. 1979년 모래 폭풍이 불던 날, 나는 모래에 파묻혀 죽을 뻔했다. 아버지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에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허리까지 모래에 묻혔어. 숨을 쉴 수 없었고 죽는구나 생각했지. 그때 한 한국인이 달려왔어.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그 젊은이만 나를 향해 달려온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끌어냈어. 맨손으로 모래를 파헤치면서 손에서 피가 났는데도 멈추지 않았어. 그렇게 나를 안전한 곳까지 끌어낸 순간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래벽이 그를 덮쳤어. 내가 있던 자리에. 그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자리에 그가 묻힌 거야.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나를 구하고 대신 죽은 거야. 32살의 젊은이였어. 한국에 어린 아들과 아내가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압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압둘아, 그 사람 가족을 찾아라. 그리고 빚을 갚아라. 내 평생의 빚이야. 이게 내 유언이다.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사흘 후 눈을 감으셨습니다. 30년간 압둘은 그 한국인의 가족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몰랐으니까요. 김이라는 성만 알았는데 한국에서 김 씨는 수천만 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고 현장에서 김태준이 외친 그 말, 아무도 이 사막에 묻히게 두지 않는다. 압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마치 46년 전 아버지를 구하던 그 한국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구하는 거지? 마치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처럼. 그리고 그 얼굴. 왠지 모르게 낯익은 그 얼굴. 저 사람. 누군가를 닮았어. 2025년 9월, 50년 만에 대형 사막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역대급 모래 폭풍이라며 모든 야외 작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시속 200km의 바람이 예상됐고 사막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압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 현장 소장, 최소 2주간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안전이 우선입니다. 일정은 나중에 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방풍벽을 미리 설치해뒀습니다. 핵심 장비는 이미 보호 조치를 완료했고요. 압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2주 쉬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숨을 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비야 다시 사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사막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9년에도 이 사막에서 폭풍이 불었습니다. 압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는 이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현대건설 파견 노동자로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모래 폭풍에 매몰되시고 말았습니다. 압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천둥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979년, 당신 아버지가 이 사막에서
네. 아랍인 동료를 구하려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머니도 끝내 알지 못하셨어요. 압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랍인이 누군지 정말 모릅니까? 김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아버지는 영웅이었다고만 말씀하셨죠. 누군가를 구하고 대신 죽은 분이라고. 압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빠르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며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는데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72시간 동안 사막은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시야가 1m도 확보되지 않았고 바람은 시속 180km를 넘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폭풍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정확했습니다. 김태준은 72시간 내내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방풍벽 상태를 점검하며 쓰러지는 직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직원들이 교대로 쉬어도 그만은 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준호가 제발 쉬시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폭풍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어. 나도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피해는 최소화됐습니다. 방풍벽이 핵심 장비를 지켜냈고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다른 현장들이 2주 넘게 복구의 시간을 쓰는 동안 파딜리는 3일 만에 정상 가동됐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압둘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수시로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용무도 없이 그냥 멀리서 김태준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조카 파티마가 물었습니다. 삼촌, 왜 자꾸 현장에 오세요? 그리고 왜 김 현장 소장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압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 누군가를 닮았어. 누구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아주 오래전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파티마는 삼촌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프로젝트 발주 전 빚을 갚아야 한다던 말. 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눈물글썽이던 모습. 폭풍 이야기에 창백해지던 얼굴. 그리고 누군가를 닮았다 하는 말. 파티마는 결심했습니다. 삼촌의 비밀을 파헤치기로요. 며칠 후 파티마는 아람코 기록보관소를 찾았습니다. 기록보관소는 아람코 본사 지하에 있었습니다. 70년간의 모든 기록이 보관된 곳이었죠.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파티마는 1979년 사우디 동부 사막 사고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가 의아해했지만 부사장 조카라는 말에 바로 자료를 가져다 뒀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가 나왔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1월, 2월.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1979년 3월 15일 사고보고서. 동부 사막, 현대건설 현장, 모래폭풍으로 인한 인명사고. 그녀는 숨을 죽이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후 3시경, 모래폭풍으로 아랍인 노동자 매몰. 한국인 노동자가 구출 시도 중 본인이 매몰됨. 아랍인 노동자는 생존, 한국인 노동자는 사망 추정. 지신 미발견. 구출된 아랍인의 이름 유소프 알사드. 파티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소프 알사드. 그건 삼촌 압둘의 아버지, 즉 자신의 할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인한테 구출됐다고? 그녀는 계속 읽었습니다. 사망한 한국인의 이름 김영호, 32세. 현대건설 소속. 유가족, 아내 박수님, 아들 김태준 5세. 김영호. 김태준. 파티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준. 아들 이름이 김태준. 그녀는 그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복사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밤새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아들 김태준. 1979년 사막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 김태준 현장 소장. 아버지가 1979년에 사막에서 죽었다던 그 사람. 설마.
설마. 며칠 후 파티마는 현장에서 업무 협의차 김태준과 마주쳤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의 시선이 김태준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낡고 녹슨 시계가 있었습니다. 바늘이 3시 15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시계, 특별한 건가요? 꽤 오래돼 보이는데요. 김태준이 시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입니다. 1979년에 이 사막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에 멈췄죠. 3월 15일 오후 3시 15분. 파티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이 사막. 3월 15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명호입니다. 왜요? 파티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명호. 기록보관소 문서에 있던 그 이름. 할아버지를 구하다 죽은 한국인.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파티마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구했어. 그리고 대신 죽었어. 그래서 삼촌이 평생 빚을 갚아야 한다고 했구나. 그래서 한국에 프로젝트를 준 거구나.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삼촌은 이 사람이 김영호의 아들인 걸 알까? 파티마는 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삼촌, 저 알아요. 197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파티마가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래에 묻혔을 때 한국인이 구해줬죠. 그리고 그 한국인은 대신 죽었고요. 압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평생 잊은 적이 없다. 파티마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삼촌, 그 한국인 이름이 김명호예요. 압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삼촌. 파티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김태준 현장 소장. 그 사람이 김영호의 아들이에요. 기록에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태준, 당시 5살. 압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저도 오늘 알았어요. 김태준 현장 소장한테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김영호라고. 1979년에 이 사막에서 돌아가셨다고. 시계가 멈춘 시간까지 똑같았어요. 압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46년을 기다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6년 전 그 사막에서 한국인 아버지를 잃은 5살 소년과 그 한국인에게 아버지를 구한 아랍인 소년. 두 아들은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명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한 명은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46년 후 같은 사막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한국에 프로젝트를 주면서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은인의 나라에 보답하는 거라고.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그 은인의 아들을 직접 보내줄 줄은.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압둘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가야겠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46년간 못 전한 말을. 그날 밤, 압둘은 리야드 외곽의 가족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유소프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은인의 아들을요. 사막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46년 만에 유언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당신을 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의 희생이 어떤 의미였는지. 용기를 주세요, 아버지. 그는 무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2025년 10월의 어느 저녁, 압둘이 김태준을 찾아왔습니다. 김 소장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현장 외곽의 작은 언덕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막의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46년 전 그날도 이런 석양이었을까요?
한참을 침묵하던 압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계, 아버지 것이죠. 김태준이 손목에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당신 아버지 성함이 김영호 맞습니까? 김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1979년 3월 15일, 이 사막에서 모래 폭풍을 만나 돌아가셨죠? 김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압둘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당신 아버지는 모래에 파묻힌 아랍인 동료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당신 아버지만 달려갔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김태준이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랍인을 안전한 곳까지 끌어낸 다음 순간 모래벽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가 서 있던 자리가 무너진 겁니다. 그건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압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구한 그 아랍인, 이름이 유소프 알사드입니다.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알사드, 부사장님과 같은 성인데요? 압둘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목숨 바쳐 구한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당신 아버지가 없었으면 내 아버지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당신 아버지 덕분입니다. 김태준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압둘이 계속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언젠가 그 한국인의 가족을 찾아서 빚을 갚아라. 이게 내 평생의 빚이다. 그가 김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46년간 찾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알았지, 어디 사는지,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인의 나라에 기회를 주는 것.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그 은인의 아들을 직접 보내줄 줄은 처음에 당신을 봤을 때 왠지 낯익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신 아버지였던 겁니다.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인 줄 아셨습니까? 처음부터. 압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조카 파티마가 며칠 전에 알려줬습니다. 기록을 찾아서 당신이 김영호의 아들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6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묻혀 계신지 아십니까? 저는 46년간 아버지 무덤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압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표시해둔 곳이 있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에 돌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매년 기일마다 그곳을 찾아가 기도했죠. 저도 아버지를 따라 30년간 갔습니다. 김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함께 가시죠. 46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사막의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중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46년 전 한 한국인의 희생이 46년 만에 두 아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운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한국인과 사우디인 작업자들이 식당에서, 숙소에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SNS에 올렸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46년 전의 희생, 46년 만의 재회. 아버지가 구한 사람의 아들과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같은 사막에서 만났다. 운명이 만든 구조 원 프로젝트. CNN이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BBC, 알자지라, NHK까지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사막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연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실화냐? 영화보다 감동적이다. 이게 진짜 운명이지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영화화 제의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중동 프로젝트를 봐왔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가장 먼저 변한 건 파딜리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우디 현지 노동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장 감독 무함마드가 한국인 작업자들이 모인 곳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사우디 노동자 수십 명이 따라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 정렬해서 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함마드가 김태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현장 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도 이 사막에서 일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요. 그때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땀 흘리며 일했다고. 밥도 같이 먹고, 농담도 같이 나누고, 아랍어도 배우려고 했고, 우리 문화를 존중했다고요. 그들을 형제처럼 여겼다고요. 무함마드가 김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때 우리 사람을 구했다는 것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대신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그가 뒤에 있는 사우디 노동자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아랍인은 은혜를 잊는 민족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우디 노동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무함마드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야간 작업에 자원하는 사우디 노동자가 늘었고 공정 효율이 15%나 향상됐습니다. 한국인과 사우디인이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한국인과 사우디인이 진정한 파트너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존 워커는 뉴스를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CNN 특집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존 워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그냥 돈 때문에 일하는 줄 알았어.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리하는 줄만 알았고, 그래서 방해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비즈니스니까. 이기면 그만이니까.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 저 사람은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려고 온 거야.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리고 사우디 사람은 아버지의 빚을 갚으려고 한 거고. 46년간. 그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뭘 위해 일하고 있었지? 아버지 인정받으려고? 동생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게 다야? 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현장에 가야겠어. 직접 사과해야 해. 며칠 후, 존 워커가 파딜리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김태준은 놀랐지만 담담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존 워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소장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유럽 강제 업체들의 압력을 넣어서 납품을 막으려 했습니다. 일본 JGC와 손잡고 하청업체들을 협박하기도 했고요. 당신들이 실패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그게 제 이유였습니다. 김태준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했는데 당신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온 거였어요.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나는 비즈니스를 했고 당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존 워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크텔은 한국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앞으로 협력을 제안합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김태준은 잠시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는 됐습니다. 앞으로 함께 하시죠. 적이 파트너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JGC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건설업계에도 이 소식이 퍼졌고 JGC 임원이 은밀히 접촉해왔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한국 하청업체 압박은 철회하겠습니다. 조용히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김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경쟁은 하되 방해는 하지 맙시다. 그게 진정한 프로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소식은 사우디 왕실에서 왔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직접 영상을 시청한 후 아람코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이야말로 비전 2030의 정신이다.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라. 이런 나라와 함께해야 한다. 아람코는 즉시 추가 프로젝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파딜리 이후 3개의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을 우선 파트너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의 어느 날, 김태준, 압둘, 그리고 저는 사막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려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내렸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사륜구동 차량으로 길 없는 사막을 1시간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모래 언덕만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흩날렸습니다. 마침내 작은 언덕 하나가 보였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돌무덤이 있었습니다. 46년간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서 있던 무덤. 누군가 정성스럽게 돌을 쌓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돌 사이사이에 이끼가 끼어 있었고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압둘이 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이곳에 모셨습니다. 1979년 3월 16일.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태준이 천천히 무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6년간 꿈에서도 찾던 곳이었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모래가 너무 깊이 삼켜버렸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는 그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에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밤새 돌을 날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3월 15일, 기일마다 이곳을 찾아와 기도했습니다. 압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왔습니다. 30년간 한 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은인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그분의 가족을 찾아서 이곳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김태준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무덤을 바라보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6년 만에 왔습니다. 그동안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도 평생 이곳을 찾으셨는데 끝내 오지 못하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 사진을 보시며 우셨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사막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묻힌 곳에 한 번만 가보고 싶다고. 그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대신 왔습니다. 어머니 안부 전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곁으로 가셨어요. 4년 전에요. 이제 두 분이 함께 계시겠죠. 하늘에서 만나셨을 거예요. 김태준이 품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1979년 3월 15일 오후 3시 15분에 멈춘 그 시계. 이 시계, 46년간 제가 간직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이 시계를 보며 버텼습니다. 이 시계가 저한테는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시계를 무덤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곁에 있으세요. 저는 다 컸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던 약속, 저도 지켰습니다. 이 사막에서 아무도 묻히게 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요.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이 땅에 남기겠습니다. 김명호. 1979년에 이 사막에서 누군가를 구하고 영웅이 된 사람. 세상이 기억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입니다. 김태준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이 잘 살겠습니다. 압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영호 선생님, 당신이 내 아버지를 구해주셨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내 가문이 이어졌습니다.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자녀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그도 깊이 절을 했습니다. 사막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모래가 살랑살랑 흩날렸습니다. 마치 46년간 잠들어 있던 누군가가
대답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준이 일어서며 압둘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덤을 46년간 지켜주셔서 혼자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압둘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으니까요. 이건 감사가 아니라 빚입니다. 평생 갚아야 할 빚.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6년 전 한 한국인의 희생이 46년 후 두 가문을 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구나. 돈도 권력도 아닌 약속과 신뢰. 그것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진짜 유산이구나. 파딜리 가스플랜트 프로젝트는 2027년 완공을 향해 순조롭게 달리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예정 공정보다 4개월 앞선 55% 공정률을 달성했습니다. 역대급 폭풍과 방해, 공작을 뚫고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알려진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체코가 한국에 원전을 맡겼습니다. 24조 원 규모. 유럽에서 한국 원전이 선정된 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체코 에너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보지 않습니다. 신뢰를 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폴란드, 사우디, UAE에서도 원전 협력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사우디는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향후 10년간 100조 원 규모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그들이 한국에 거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한국인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50년 전 이 사막에서 맨손으로 일하던 노동자들도, 지금 최첨단 플랜트를 짓는 엔지니어들도, 그들은 한결같이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1979년 김영호는 동료를 구하겠다는 약속을 목숨으로 지켰습니다. 2025년 그의 아들 김태준은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둘 알사드는 아버지의 유언, 은인에게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46년 만에 지켰습니다. 약속. 이것이 한국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 에너지 컨설턴트로 30년간 전 세계 프로젝트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크텔도 못한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막에 묻힌 한 한국인의 희생이 46년 후 두 가문을 이어주고, 두 나라를 이어주고,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까? 당신이라면 아버지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당신이 지킨 약속은 무엇입니까?